반갑습니다. 안동현입니다. 이 탁자를 우리 장학사님이 치우려고 해서 저 놔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 나오는 길 좀 가려야 되기 때문에 배 가리기 용도로 했습니다. 저는 익산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15년 정도. 20살 때부터 35살 때까지. 한 5년은 대학생이었고, 4, 5년은 또 한 4, 5년은 이리중학교 교사, 국어교사. 또 한 4, 5년은 퇴직교사. 시절 익산에서 보냈습니다. 전주에서 오늘 교육청 찾아오면서 익산 교육청이 옛날에 저쪽에 남중동에 있던 그 자리인 줄 알고 왔는데 내비게이션이 여기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생기고는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들 원래 이렇게 무슨 연수라는 이름으로 가시면 뒷자리 이렇게 앉으세요? 저도 예비군 옛날에 젊을 때 예비군 훈련 가면 앞자리 안 가고 뒷자리 있긴 했습니다만 이 연수가 학교 혁신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을 일찍 다 키운 바람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늘은 시 몇 편을 같이 읽으면서 사람 이야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진행을 합니다. 혹시 학부모님들 계세요? 학부모님들 몇 분 계시고 초등 선생님들 예, 맞습니다. 그다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예, 손 안 드신 선생님들은 뭡니까? 혹시 국어 선생님들 다행입니다. 국어 선생님들 안 계셔서 진짜 안 계십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들 다행입니다. 제가 시 이야기 하는데 또 국어 선생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평소에 시는 좀 많이 읽으십니까? 혹시 어떠세요? 잘 안 읽으시죠?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를 언제 열심히 읽으셨어요? 아마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시를 읽었어야 되고 대학 때는 연애하기 위해서 혹시 읽으셨습니까? 아닙니까? 저기 내가 아는 얼굴이 한 분 계시네요. 민선 경험쌤 여기 왜 나오셨어요? 좀 이따가 나가요. 이런 자리에 너무 잘 아는 분이 계시면 어는 경향이 있어서 좋은 말 할 때 나가세요. 봐요. 벌써 이렇게 내가 쫄아 있잖아요. 시를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그 복사물 중에서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눈발이라는 제가 쓴 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를 좀 쓰기는 하는데 시를 잘 못 읽습니다. 좀 읽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죠? 우리가 눈발이라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탕을 가지고 오셨구나. 나오셔서 좀 네, 부탁드릴까요? 마이크 드릴게요. 예, 마이크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 여기 받으십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예, 고맙습니다. 일단 박수 드리겠습니다. 혹시 결혼 아직 하지 않으신 총각 선생님이나 처녀 선생님이 계시면 작업할 때 이 시를 활용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 제가 쓴 시 중에 교과서에 제일 먼저 실렸던 시입니다. 국어 교과서가 마지막 국정 시절에 그걸 뭐라고 하더라? 7차 교육과정 때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국정 교과서에 실렸던 시였는데 전 시가 처음으로 교과서에 실리고 나서 속으로는 웬 떡이냐,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 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홍지서님을 가서 이 시가 실린 참고서를 봤더니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의 종류, 내용상 서정시, 형식상 자유시. 옛날에 국어 시간에 많이 봤던 용어들이죠. 운율, 내재율. 저는 이 시를 쓰면서 자유시를 쓰고 서정시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재율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시의 중심 소재, 진눈깨비, 한방눈. 시의 성격, 현실 참여적. 주요 표현 기법, 청유형 어미의 사용. 진눈깨비와 한방눈의 함축적 의미. 뭐 이런 설명들이 되어 있고요.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배우던 방식이나 이게 아마 90년대 중반쯤 교과서에 실렸을 때 똑같구나. 애들이 여전히 시를 싫어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중학생들도 가르쳐 본 적이 있고 고등학생들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5문제를 풀었는데 4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늘 마지막 한 문제가 답이 2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았는데 알쏭달쏭했어요. 그래서 찍고 나서 답을 찾아보니까 제가 찍은 답이 틀린 거예요. 게다가 그 문제 유형이 뭐였냐면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시를 쓴 나도 의도를 내가 모르는데 겨우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참 답답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교과서에 실린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과서 속에 갇힌 내 시를 읽겠구나. 교과서 속에 갇혀있는 시를 배우겠구나. 해서 좀 답답했어요. 저는 그 혁신학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결국 혁신학교라는 것도 무슨 저기입니다. 학교를 바꾼다는 건데 그 바꾸는 것은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 바꿔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 아닌 것 같고 그 교과서에 갇혀있는 내용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혁신적인 선생님이 아닌가. 참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만 시라는 것을 저도 쓰고 많이 읽고 지금 대학에서 시를 가르치고 하면서 저는 제가 스스로 시를 읽고 쓰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시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시적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시를 쓸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시를 쓴다 이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시적인 것을 써야지. 근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선생님들이 시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하고 시적인 것은 어떻게 다를까?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뭡니까? 어려운 요즘 시험을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들 시험. 임용고시 통과한 분들이 잘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너와 나라는 그 밑에 시가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에 걸레가 있다. 자, 이 시의 작가의 의도를 한번 말해 보실 수 있습니까? 장사님 또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에 걸레가 있다. 작가의 의도가 뭔지.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선생님. 예. 예. 네, 밤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은 그 어두웠기 때문에 별이 빛나고요. 방바닥은 이제 이게 뭐야 더럽고 이렇게 했을 때 청소하려면 걸레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쓸모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도 쓸모가 있는 거고 걸레도 쓸모가 있는 거다. 몇 점 드릴까요? 95점 드릴게요. 95점. 네, 고맙습니다. 밤하늘,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면 누구나 다 참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실 한 구석에 대걸레가 시커멓게 세워져 있으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별이 깜깜한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걸레가 우리가 생활하는 이 방을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걸레도 그런 존재다. 겉으로 보면 시커멓고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지만 걸레도 별처럼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다 라는 게 작가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별만 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걸레는 별로 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걸 역으로 말하는 게 이제 이 시인데요. 오른쪽에 나오는 아까 뭐라고요? 떼창 하신 그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니까 어떤 나쁜 분들은 제목을 연탄재로 잘못 알고 있는 분도 가끔 계시고요. 이 시 덕분에 제 이름 앞에 연탄 시인의 연탄재 시인의 이런 말이 붙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는
해직교사 시절에 쓴 시인데 이 시를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도 좀 뜨거운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 시를 읽는 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반성하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게 아니고 이때 너에게 묻는다라는 것은 해직교사 시절에 저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저니까 앞으로 이 시를 읽더라도 아유 뜨끔하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고요. 제가 전에 그 이리중학교에 공부를 할 때 해마다 그 학교에서는 오늘 이리중학교 선생님들 혹시 안 오셨습니까? 요즘 젊은 선생님들 안 오세요. 혹시 해마다 가을에 교내 백일장이 열립니다. 가을에 지금 같은 가을에 열리니까 해마다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주제가 가을. 자, 선생님들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가을에 대해서 시를 한 편 써야지. 그럼 제일 먼저 글감을 뭘로 할까? 그 생각하시잖아요. 가을에 대해서. 가을을 대표하는 것, 가을을 상징하는 것, 혹은 가장 시적인 가을.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써야 되는 뭐가 있을까요? 낙엽. 그때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그때 아이들도 한 3분의 1이 낙엽 아니면 단풍잎 아니면 저기 한 개 더 열까요? 은행잎. 이게 3분의 1이에요. 낙엽, 단풍잎, 은행잎. 단풍잎에 대해서는 이렇게 씁니다. 빨간, 노란, 하늘은 그러면 파란. 저는 지금도 시를 오래 써왔지만 파란 하늘과 파란 하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뭘 쓸 것 같습니까? 고독. 중딩들은 쓰지 않습니다. 고독은. 또요? 네? 국화. 추억. 중딩들은 추억이 없습니다. 고추 잠자리. 빨간. 가을 들판. 코스모스. 코스모스를 쓰던 애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한들 지금 우리가 웃고 있는데 저는 막 미칠 뻔했어요. 귀뚜라미. 귀뚤. 대한민국 아이들 10,000명한테 귀뚜라미에 대해 시를 쓰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귀뚤. 시를 그렇게 쓰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을 들판에 대해서도 많이 씁니다. 그죠? 가을 들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황금 들려, 누런 별이상. 황금, 지금 가을에 추수가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들에 가면 허수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황금 들녘에는 반드시 허수아비가 나와야 됩니다. 허수아비 옆에는 참새가 나와야 됩니다. 이 둘은 쫓고 쫓기는 관계여야 되는데 아이들의 시 속에서는 다정한 친구가 허수아비와 참새가. 그때 아이들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금방 우리가 열거한 소재들.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는 아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전에 2학년 읽기 교과서를 보니까 동시를 가르치는 단원에서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 의성어태어를 이렇게 섞어서 쓰면 시에 리듬감이 생기고 뭐 이런 것을 가르치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이렇게 또 보더라고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세요. 토끼는 땡땡땡땡 쓰도록만. 뭐죠? 토끼가 산으로 깡충깡충 뛰어가는 거 선생님들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토끼장 속에 갇혀있는 토끼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걸 저는 더 많이 봤어요. 제 눈으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단 한 번도 토끼가 엉금엉금 기어간다고 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나는 그런 게 혁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냇물은 어떻게 가죠? 시냇물이 넓이와 깊이와 그거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르게 들립니다. 그죠? 아이들한테 시냇물은 졸졸졸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국정역사교과서를 찬성하는 선생님이에요. 획일하죠. 똑같죠. 내가 마음이 슬프면 좀 줄줄줄 흐를 때도 있는 거고, 치치치치 이렇게 흐를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시냇물이 졸졸졸로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매미는 어떻게 옵니까? 저는 진짜 매미가 명색이 시인인데 매미가 맴매 문다고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미는 여름 문다 이렇게 써본 적이 있습니다. 매미는 여름 문다. 귀뚜라미는 어떻게 울까요? 귀뚜라미가 가을 운다라고 쓰기 시작해야 혁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 아까 내가 나가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요 말만 듣고 나가세요. 끝까지 쫓아내야겠어요. 저 익산 성당초등학교 교감생인데 이 학교의 꼬마가 2학년이니까 3학년짜리 남자아이예요. 오늘 이런 시를 썼다고 선생님이 저한테 보여줘서 아이가 쓴 거라고. 나무는 여름에 매미 소리로 운다. 우리 다른 구절도 좀 있었는데요. 얘가 이렇게 나무를 보니까 매미 소리가 들리는데 매미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작으니까. 그래서 얘가 저 나무가 우는 거구나. 나무가 매미 소리로 우는 거구나 하고 딱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간 적이 있는데 이제 머리도 써주고 나보다 훨씬 나은 시인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했더니 그게 얼마 전에 그 녀석이 또 전라북도 무슨 도대회 글쓰기 대회에서 장원을 제가 칭찬만 해주면 그렇게 장원을 그래서 그때는 80년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사람들 집에서 연탄을 뗄 때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도 떨어지고 하늘도 높아지고 귀뚜라미도 울지만 연탄 실은 트럭이 우리 눈에 자주 보이는 것도 가을이다. 집에 골목에 연탄 실은 리어카들이 다니고 창고마다 연탄이 쌓이고 이것도 가을이다. 그러니까 낙엽만 붙잡고 가을에 대해 쓸 게 아니라 연탄을 가지고 가을에 대해 써볼 수도 있지 않겠어? 한번 써보자 라고 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제 말을 접수해 주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 이미 머릿속에는 낙엽이나 하늘이나 이런 코스모스는 시적인 거지만 연탄은 도저히 시적인 게 아니라고 빗장을 딱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 머리가 굳어져 있는 거죠. 또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또 해직교사 시절에 익산에 살았는데 누가 사는 게 딱하다고 전주에 있는 어떤 아파트, 효자동 롯데 아파트. 그 당시로 그 전주에서 좀 제일 괜찮다는 아파트였습니다. 거기에 글쓰기 가회를 하나 주선해 줄 테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만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꽤 짭짤했습니다. 명색이 시인인지라. 그래서 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이 5명 오글오글 있었어요. 강아지 집에 있는 5명.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놀았는데 한 번은 집에서 엄마가 평소에 많이 하는 말
말을 자세히 듣고 나서 5개씩만 써오자. 학교 가서 하는 형사 혹시당생들 엄마가 평소에 많이 하는 말, 그 대신 엄마 말을 진짜 자세하게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니까 5개씩 써왔어요. 그러면 25개가 다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왜? 엄마가 다르니까. 그죠? 저는 그걸 바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답이 딱 보이시죠? TV 좀 그만 봐라. 숙제 다 했니? 뭐 그래서 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손 씻고 밥 먹어라. 게임 좀 그만해라. 학원 갔다 왔니? 이런 거예요.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 여자애가 이렇게 썼어요. 꼴배기 싫어. 5글자 딱 써요. 띄어쓰기와 맞춤법 무시하고 꼴배기 싫어. 정말 가슴이 찌릿찌릿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얘는 엄마 말을 피상적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진짜 얘는 우리 엄마가 무슨 말을 유난히 더 하나를 가만히 생각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엄마 말에 혼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공책을 가지고 그 엄마한테 얘가 이거 제일 잘 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머어머 이놈의 가시네. 맞춤법이 이게 뭐야. 띄어쓰기는 하나도 안 됐네. 에이카시대 꼴보기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얘가 제일 잘 쓰니까 내가 난 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내가 예언하건데 얘는 앞으로 공부를 엄청나게 잘할 거다. 얘가 제일 좋은 대학 들어갈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얼굴 빨개지면서 진짜예요. 그래서 한 10몇 년 지난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갔다. 그거 보세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꼴배기 싫어를 걔가 잘 썼기 때문에 내가 공부 잘할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덕분이래요. 그리고 또 몇 년 있다 또 전화가 와서 자랑하려고. 우리 애가 서울대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유명한 로펌에 취직을 했다는. 그 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꼴배기 싫어. 얘 영향이다. 그걸 쓸 줄 아는 애였기 때문에 얘는 공부를 잘했던 거다. 근데 우리가 학교라는 교실에서는 과연 그걸 잘 인정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꼴 보기 싫어라고 맞춤법을 일단 선생님들은 이렇게 체크해서 띄어쓰기랑 그걸 먼저 가르치지는 않는지. 제가 그 시창작 시간에 대학에서 시창작 시간 첫 시간에 제일 빠짐없이 내주는 과제가 있는데, 집에 가서 냉동실에 있는 북어를 꺼내서 혹은 멸치 좀 큰 거 멸치를 꺼내서 5시간 동안 들여다봐라. 5시간. 진짜 자세하게. 그리고 나는 그 북어나 멸치를 보지 못하지만 내가 본 것처럼 자세하게 묘사해서 시 한 편을 써와라. 이런 과제를 해마다 냅니다. 그러면 몇십 명이 시를 이렇게 써온 걸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0분만 보고 썼는지, 아예 안 보고 썼는지, 한 2~3시간은 봤는지. 제가 물어보면 정말 그렇게 딱딱 맞출 수 있어요. 시를 보면. 딱 1시간 봤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본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볼 줄을 모르는 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자세히 볼 줄은 더욱 모르죠. 언젠가 그 교육감님하고 어디 갔다가 이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앉혀놓고 가르친 적이 있는데, 시를 잘 쓰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자세히 쓰라고, 자세히 보라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자세히, 지금도 아마 자세히 보고 있을 겁니다. 계속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샜네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쓰지 않길래 제가 연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가을에 대해서 써봐야 되겠다라고 썼더니 그냥 이렇게 하여튼 연탄시인이 되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굉장한 의무감을 가지고 주제의식을, 인물을 가지고 연탄에 대해 쓴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그런 연탄을 새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밑에 시를 하나 볼까요? 한번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 만나보겠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제일 밑에 시. 한번. 그러면 장학사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예. 제가 맡겠습니다. 순서를 보셔야 돼요. 내 자식 초등학교 남자아이 오줌이 누고 싶어서 변소에 갔더니 해바라기가 책 뺏어야겠어요. 다른 사람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 읽어주세요. 경험이 있어가지고 해바라기가 해바라기가 내 자식. 나는 안 비해준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제가 전주 시내에 있는 어떤 중학교에 매년 전에 강연을 해서 가기 전에 그 담당 선생님한테 이거 하고 단시를 보내줬는데 빔 프로젝터를 이렇게 쏘는 걸 보니까 제목이 바뀌어 있었어요. 내 고추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해바라기가 내 고추를 보려고 한다. 맞춤부터 붙여져 있어. 나는 안 보여줬다. 붙여져 있었어.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우리 학교가 남녀공학이어서 여자애들이 너무나 예민해서 민망해할까 싶어서 바꿨다는데, 아니 선생님, 남의 저작물을 얘한테 문의도 하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까? 라고 따졌던 적이 한번 있는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아마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되는 이 아이가 옛날 시골 아이죠. 이 아이가 물론 제목을 이렇게 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오줌을 누다가 이렇게 해도 그냥 온건한 제목이 되고, 변소에 가서 이렇게 달아도 되고, 좀 서정적으로 해바라기 이렇게 달아도 충분히 한 편의 시가 됩니다. 혹은 가을 이렇게 달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제목을 이렇게 달지 않고, 야, 내 자식하고 쓰면 우리 반 여자애들이 나한테 변태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내 고추로 바꿀까? 해바라기로 바꿀까? 해서 만약에 바꿨다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성이 바꾸는 순간에 굉장히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를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걸 처음에 볼 때도 제목 해바라기, 오줌이 누고 싶어서 변소에 갔더니 해바라기가 내 고추를 보려고 한다 이렇게 써놨으면 이렇게 웃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한성 장학사님이 시를 쓸 때 이런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른이니까. 없지만 이 아이한테는 이게 이 언어가 굉장히 시적인 언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뭐 여쭤보겠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그 달리기 같은 거 하다 무릎 깨지고 했을 때 엄마가 발라주던 빨간색 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아까진기라고 그랬어요. 일본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까진기 발랐다 이런 생각. 아까진기. 젊은 척 하시깁니까? 예. 아까진기. 그러면 빨간 약 발랐다. 예. 나는 후시딘 발랐다. 요즘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꼬마들한테 물어보니까 후시딘 아니면 마데카솔. 50대인 제가 어떤 글을 쓰면서 운동회 때 넘어졌는데 엄마가 아까진기를 발라주셨다. 이렇게 써야죠 저는. 그 정확한 이름이 머큐로크롬이에요. 운동회 때 넘어졌는데 엄마가 머큐로크롬을 발라주셨다. 이렇게 하면 전혀 아이답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유치원 다니던 그 처남 딸이 조카인가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고모부,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에서 똥 마려울 때는 선생님 똥 마려워요 라고 말하지 말고 선생님 대변 마려워요 라고 말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 5, 6살 나는 아이가 만약에 우리 아이라면 아빠 나 대변 닦아줘 하면 저는 걔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대변은 어른들의 말이지만 애들은 똥이라고 해야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선생님들 애들한테 대변이라고 가르치십니까? 그야말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묻는 김에 옛날에 1년에 한 번 정도 담임선생님이 나눠주시던 조그만 봉투가 있었어요. 녹색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안에 비닐봉지가 들어있었어요. 뭡니까? 체변 봉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체변 봉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똥봉투. 저는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게 그 뒤에 보면 유의사항이 몇 줄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정말 어려운 말들. 소독적으로 체변 시에는 소독적으로 밤알 크기로 3군데를 떠서 넣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작은 봉투에 사람은 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보면 엄마라는 동시 하나고 엄마의 런닝부라는 동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둘 다 엄마를 소재로 하는 겁니다. 앞에 거는 여선생님이, 뒤에는 남자 선생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거 엄마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오늘 학생들이 발표력이 없네요. 예, 선생님.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 선생님 여기. 마이크가? 박수 먼저 쳐주세요. 엄마, 초등학교 여자아이. 화장품 냄새 솔솔 풍기는 향기로운 엄마. 뭐든지 척척 도와주셔서 고마운 엄마. 바른 길로 가라고 회초리로 찰싹 때리는 사랑하는 엄마. 엄마라는 말을 부르면 목이 메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도 떨려서 못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예. 그 다음에 엄마의 런닝북 남자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마이크. 시켰어요. 엄마의 런닝구 경산 프림초페 한권. 작은 누나가 엄마 보고 엄마 런닝구 다 떨어졌다. 한 개 사랑한다. 엄마는 옷 입으마 안 보인다고 떨어졌는 걸 그대로 입는다. 런닝구 구멍이 콩만하게 뚫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돼지 비만하게 뚫려져 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런닝구를 쭉쭉 쨌다. 엄마는 와이카노 너무 째봐 걸레도 못한다 한다. 엄마는 새 걸로 갈아입고 째진 런닝구를 보시더니 2번 더 입을 수 있을 낀데 한다. 예, 고맙습니다. 고향이 경상도는 아니시죠? 아,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잘 소화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왼쪽 시가 좋습니까? 오른쪽 시가 좋습니까? 오른쪽 시가 좋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은 왼쪽 같은 걸 씁니까? 오른쪽 같은 걸 씁니까? 왼쪽 같은 걸 쓰죠. 왼쪽으로 한번 보면 이 아이는 그 시에 대해서 아주 굳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시는 섭줄 씁니다. 얘는 틀림없이 토끼는 깡충깡충이라고 쓰고 시냇물은 졸졸졸이라고 잘 쓸 아이예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3학년인가?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다음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놓고 이걸 쓰는 게 이제 함정인데 한반 아이들 중에 20몇 명이 다 정답을 썼는데 한 남자아이가 내려놓고라고 쓰지 않고 툭 이렇게 써요. 물건 내려놓고 당연히 오답이죠. 그죠? 오답인데 물론 그 녀석은 선생님이 소리 나는 대로 쓰기 설명할 때 잘 듣지도 않았고 아마 성적도 별로일 거고 보나마나 장난기 많을 거고 보나마나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정답을 잘 쓴 애들보다는 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걔를 만나고 싶고 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정답을 잘 쓰는 아이만 예뻐하진 않았는지 우선 왼쪽 아이 보면 세 번째 연애 바른 길로 가라고 회초리로 찰싹 때리는 사랑하는 엄마. 얘가 뭘 잘못해서 엄마가 회초리로 때리는데 얘 마음속에서 엄마 사랑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얘는 성모 말이야. 얘. 아이라면 이게 아마 5학년 아이인 것 같을 텐데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뭔가 그 자기를 변호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맞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착한 척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보면 사랑한다고 말도 떨려서 이미 앞에서 맞으면서 사랑한다고 해놓고 시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약한 척, 여린 척 사랑한다고 말도 떨려서 과장이죠. 이건 정말. 그 위에 또 있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부르면 목이 메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수업 시간에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목이 메이면 공부는 언제 합니까? 이거는 얘가 엄마 나이쯤 돼가서 친정 엄마가 치매가 걸렸는데 큰 오빠가 내도 모시지 못하고 우리 집도 형편이 있지 않고 어디 요양병원을 찾을 때쯤 가서 엄마라는 말을 부르면 목이 메여야지 초딩 5학년짜리가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착한 척 하는 게 시라고 얘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말 중에서 굉장히 예쁜 말이고 의미도 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넘쳐나는 실제 사랑은 없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다고 말하는 비상식이 자기가 상식이라고 말하는
비이성적인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사람, 혹시 여러분들 바깥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자주 들으세요? 자주 들으세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 넘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전에는 다른 집 남편들은 출근할 때도 사랑한다고 하고 전화할 때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뭐냐? 이렇게 상업화된 말을 내가 어떻게 해? 주로 광고 아니면 대중가요 가사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만, 혹시 바깥 분들 중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가끔 하는 분, 어쩌다 하는 분이 계시면 그때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뒤가 뭐가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까? 114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예쁜 목소리를 했죠. 저는 그때 목소리를 딱 깔고 저도 사랑합니다. 그쪽에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니 얼굴도 손도 이름도 모르는 남자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립 서비스. 그렇죠? 사랑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머나라는 노래 아세요? 나는 그 어머나라는 노래를 학생들이 부르면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소풍이나 이런 거 수학여행 가서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마세요.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좀 여성스러운데, 이 여자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걸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능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내 사랑이 될 수 있어? 그걸 애들이 그걸 부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뭐죠?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말해봐요. 당신 위해서라면 다 줄게요. 자기가 무슨 삼성그룹 이건희 딸입니까? 그것도 처음 만난 새끼한테 뭘 다 줘요? 그렇게 가진 게 많아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미풍 양속을 해치는 불건전 가요예요. 아주. 저는 금지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사로만 본다면. 사랑이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혹시 미혼 인생들 많이 와 계십니까? 좀 계십니까? 미혼인 여선생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밖에 계세요? 미혼 남자 선생님들 몇 손을 들다 말다 여기들 네. 부탁한데 남자 선생님들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프로포즈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제발 영수가 나 너 너무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말은 아무나 하는 말이잖아요. 프로포즈를 뭐 매달 하는 거라면 뭐 그것도 한번 쓸 수는 있지만 평생 한 번 하는 건데 누구야 나 너무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선생님 아까 앞으로 그렇게 말하는 새끼가 있으면 헤어지세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는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말해요. 영수가 너 나 너무 사랑해 결혼하자. 미자야 나 너무 사랑해 결혼하자. 그렇게 할 사람이거든요. 그죠? 저는 오늘 자꾸 시를 뭐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시적인 것은 어떤 책을 보니까 창의성이라는 거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 책은 뭐 창의성에 관해서 한 권을 다 말하고 있는 건데 내가 시적인 게 뭔가를 몇십 년 동안 생각했던 게 그 책 한 권에는 창의성 교육이란 무엇인가가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똑같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창조 경전에 뭐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 하고 있지만 계속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네요. 우리 학교 현장에서 다른 것은 뭐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 창의적인 인간을 만드는 데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과정 배려 이런 것들이 매우 드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뭐 다른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거의 뭐 창의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특히 고등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애들이 진도 나갑시다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나마 어떤 아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촉발시킬 수 있는 텍스트가 있다면 저는 동시나 시 같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뭐 시를 쓰기 때문이 아니고 시를 좀 더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도 그런 창의성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시를 더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옆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의 런닝구. 엄마의 런닝구의 중심 소재는 런닝구죠. 주제는 뭡니까? 주제. 국어선생님들 안 계시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엄마의 검소함과 가족 간의 사랑. 맞죠? 그런데 이 시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검소함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말이 없지만 아버지는 그걸 보고 런닝구를 쭉쭉 쬐다. 밑줄 긋고 함축적 의미는 아버지의 폭력성.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이게 사랑이죠. 그죠? 엄마에 대한 배려죠. 헌 옷을 빨리 버리고 새 옷 입으라는 배려,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닌 것이 아닌가 싶고요. 런닝구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난닝구, 런닝구 없습니다. 국어사전에 이 말을 바꿔보시죠. 예? 작은 누나가 엄마 보고 엄마 속옷 다 떨어졌다. 보통 속옷이라고 하면 겨울 속옷, 두꺼운 속옷이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죠. 또 다른 말은 뭐 없나요? 메리어스 구멍이 콩만하게 뚫려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런닝구하고 견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또 다른 말은 없나요? 어떤 학교 갔더니 나시. 아버지는 그걸 보고 나시를 쭉쭉 쬐다. 이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적인 것은 아까 창의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의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여러 개 널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일무이한 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뭘 발명했다, 뭐 에디슨처럼 그런 게 창의성이 아니고 지금은 없는 건데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꿈꾸는 것, 그것도 창의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그래서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3쪽에 아버지의 등을 밀며, 이것은 꽤 찡한 시니까요. 이따 끝나고 나서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책이 아직도 몇 권 남았습니다. 예.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성.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박수. 네. 지금 이거 읽은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백석시를 공부한 적이 있나요? 젊다는 뜻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백석이라는 시인이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시가 제일 많이 실리는 시인이 백석, 김수영 이런 시인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는 뭐 김소월, 윤동주 이런 이름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아마 한 40대 이상 되는 선생님들은 백석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백석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시인인데요. 뭐 백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몇 시간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제가 오늘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연에 보면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선생님들은 저기 이렇게 늘 한 곳에만 계시지 않고 다니셔야 돼. 무주도 가고 막 저기 고창도 가고 가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실 때마다 무주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가시면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앞에 첫 번째 연에 보면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이걸 자세히 보면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고 그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눈이 내린다. 옛날에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연인들은 첫눈 오는 날을 굉장히 기다렸죠. 첫눈 오면 어디서 만나자. 익사는 어디였을까요? 시계탑 밑에서 만나자. 무슨 전주는 풍년제가 앞에서 미원탑 사거리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곧 첫눈이 이제 한 11월 좀 깊어지면 오겠죠. 자, 마침 그날이 일요일이고 집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첫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친구나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더 보고 싶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문자나 뭐 카톡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설정입니다. 야, 첫눈이 내리고 있어요. 첫눈이 내리니까 네가 더 보고 싶어져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안 할 겁니까? 근데 백석은 1930, 40년대 주로 활동했던 이 백석은 문장의 그 순서를 뒤바꿔 놨습니다. 네 첫눈이 내리니까 네가 보고 싶어져가 아니고, 특히 총각생들 잘 들으세요. 이게 앞으로 작업용어로 괜찮아요. 첫눈이 내리니까 네가 더 보고 싶어져. 이걸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 보고 싶어 하니까 창밖에 첫눈이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온 우주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앞으로 작업은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네. 여선생들 혹시 어릴 때 어른들이 야, 봄 되니까 너 더 예뻐졌구나, 가을 되니까 더 예뻐졌구나 이런 말 하는 거 들으셨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가을 되니까 더 예뻐졌구나가 아니고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예뻐서 가을이 왔구나. 실제로 고은 시인의 고은 시인 아시죠? 시에 보면 사치라는 시인데
누님이 더욱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을이 왔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걸 의식하고 쓴 것은 아니지만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뭐 별로 재미가 없네요. 자, 그다음 뒤에 넘겨서요. 부뚜막에 쪼그려 수제비 뜨는 나어린 처녀의 외간 남자가 되어. 이런 시는 50대 이상 되는 여선생님들이 오늘 댁에 가셔서 잠들기 전에 바깥 분한테 꼭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리면서 이 시를 다 읽은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한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넘어가고요. 스며드는 것. 제가 쓴 시인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아니요. 혹시 한번 읽어보셨어요? 스며드는 것. 기차는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예, 선생님. 예. 중간에 선생님. 아직 미혼인 선생님이시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선생님. 갯논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스며드는 것. 안도현.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뭉클였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선배가 얼마 전에 저한테 너는 한때는 연탄 장사를 하더니 최근에는 꽃게 장사로 바꿨냐라고 한 게 이제 이 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은 어떤 탤런트가 눈물을 쏟았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이 시를 읽고 나서 그동안 좋아하던 꽃게를 못 먹었다라는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옛날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간장게장 좋아합니다. 잠시만요. 예. 차 좀 빼달라고 8211번.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저는 글을 쓰면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내가 뭘 먹더라도 내가 그것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보더라도, 나무를 보더라도 나무의 입장이 돼서 서보는 거예요. 이것도 뭐 그런 시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그 과정으로 쓰여진 시인데요. 지금 여기 지금 아까 들리세요? 바깥에 노래 소리 들리세요? 오늘 유치원, 공립유치원과 관련해서 무슨 시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육청이라는 데 올 때 해직교사 시에만 교육청을 와봤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러만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러 온 것은 오늘 처음. 옛날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재미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쓴 시 중에 오늘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중학교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1987년에 쓴 시인데 나중에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를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시를 이렇게 술을 한 잔 먹고 읽어드렸어요. 그 자리는 한갑 전후에 선생님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제가 시를 읽으니까 선생님들이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연세 많은 막 할아버지, 머리 하얀 할아버지. 그래서 저는 속으로 됐어, 이제 나한테 낚였어 라고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며칠 지나서 그 시가 동아일보 월평란에 아주 크게 실리게 됐어요. 교육 현장을 잘 그린 시다. 그래, 안도현의 이리중학교에서 친구들이 야, 너 이제 학교 가면 이 중앙일간지 학교 이름이 개교육에 제일 크게 나왔으니까 큰 상을 받겠다. 그래서 우쭐해서 학교를 갔는데 교장실로 부르더라고요.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시 때문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육부인가요? 그 당시 문교부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연락이 와서 다시 학교로 연락이 와서 익산시 교육청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학교 현장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시를 써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학교가 감사도 받게 되고 당시 목이 잘릴지도 모르고 제가 그때 교직 2년 차였나요? 한 3년 차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그 시를 쓰게 된 경위서를 한 통 쓰고 그 잡지에 시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한 통 써라. 경위서에 쓸 수 있죠. 경위서에 이 시를 어떻게 쓰게 됐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아주 젊은 시인이었는데 등단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잡지에 시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는 것은 시작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제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그때부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면 교장실로 하루에 2번씩 불러요. 우리 교감 선생님은 전주에 있는 도교육청에 맨날 불려가요. 그걸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금이야 승용차가 있지만 그때는 전주 가는 전북고속밖에 없을 때였는데 그분이 또 다리가 불편하신 소아마비가 있으신 분인데 한 열흘을 교육청으로 불려가고 저는 학교 출근하면 교장실로 불려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도교육청에 갔다 오시더니 교감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안 선생, 우리 열흘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없던 걸로 하지.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반이 왜 그러지? 하고 교장실 나왔는데 그날이 마침 1987년 6월 29일이었어요. 전두환 때였는데 노태우가 6.29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젊은 분 잘 모르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아닌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그 87년 6월 항쟁 덕분에 이제 정부가 항복을 한 날이었죠. 저도 이제 농담으로 저도 전두환 노태우의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하곤 하는데 저는 그때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이 교육계가 창작의 자유까지도 건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었라고 그냥 좋은 그 현장이었다면 정말 착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해직을 당할 일도 없었을 테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학교 현장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활력이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활력. 그 활력은 좀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업의 활력도 있을 거고 선생님들 삶의 활력도 있으시겠지만 교직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교직 생활이 좀 더 행복해지려면은
끊임없이 창의적인 것을 개발하는 선생님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 네트워크 같은 게 워낙 잘 발달이 돼 있어서 내가 어떤 수업 모델을 하나만 개발하더라도 그 좋은 게 있으면 금방 퍼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당부를 하나 드리고요. 혹시 그 트위터 하세요? 트위터 하시는 선생님 안 계십니까? 저는 핸드폰이 없는데 트위터는 합니다. 컴퓨터로. 혹시 트위터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한테 멘션 남겨주시면 오늘 여기서 만났다고 아는 척 해주시면 그거 뭐라고 하죠? 팔로 하겠습니다. 드친 맺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좀 어수선했습니다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